여러분 요즘 현금 좀 뽑으셨나요? 별 생각 없이 ATM에서 50만원, 며칠 뒤에 또 30만원. 이런 평범한 거래가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입출금,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고 병원비 대신 내주고, 사돈댁에 경조사비 보내는 일까지. 이런 일상적인 거래 하나하나가 AI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금과 계좌 흐름을 들여다보는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는 ATM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하루에 입출금한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1,000만 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전처럼 쪼개기 출금으로 피해가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8월부터는 정부의 AI 탈세 탐지 시스템이 개인 거래 패턴까지 실시간 분석합니다. 단순히 한 번에 큰 돈을 보냈는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오가는 자금, 생활비 송금, 반복 이체, 소액 거래, 카드 사용 습관까지 모두 종합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순간 바로 세무조사 후보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제 이모,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니처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취약한 층이 누구일까요? 평소 거래가 단순해서 쉽게 패턴화되는 노년층, 가족 간 돈을 자주 주고받는 분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는 생각에 대응을 놓치는 분들.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겁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한 금융 현실 속에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거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 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현금만 조심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카드야 다 기록이 남으니까 조심하고 현금은 괜찮아. 그냥 ATM으로 뽑아서 쓰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인식 자체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6월 15일부터는 현금 입출금도 패턴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뽑거나 넣지 않으면 괜찮다. 이제는 그조차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전 10시에 ATM에서 400만 원, 오후 2시에 은행 창구에서 600만 원. 나는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출금한 게 아니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같은 날 모든 채널에서의 거래를 합산해서 1,000만 원을 넘기면 자동 보고가 됩니다. ATM, 인터넷 뱅킹, 은행 창구, 모바일 뱅킹. 이 모든 거래가 하나로 묶여서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현금을 움직였는가를 정부가 체크합니다. 즉 여러 번 나눠서 출금해도 입금해도 총합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바로 보고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단일 거래액 1,000만 원 이상만 해당됐기 때문에 쪼개기 출금이나 입금으로 회피가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쪼개기 회피가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전산망이 연결됩니다. 이걸로 치고 나는 그저 병원비 낼 돈이 필요해서 나눠 뽑았을 뿐인데 그렇게 오해받고 소명 절차까지 가게 되는 분들 앞으로 정말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뽑을 일도 넣을 일도 없어. 나 같은 서민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다음 감시 대상은 거액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되거나 가족끼리 주고받거나 일정한 양식 없이 흐트러진 거래들은 AI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감지해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현금만 신경 쓰는 시대는 끝났고 전체 거래의 맥락을 읽지 못하면 오해받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법 자금 세탁, 탈세, 증여 회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무심코 돈을 관리하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이 AI 시스템이 어떤 거래 패턴을 이상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2. AI는 패턴을 본다. 의심받는 거래 유형 5가지. 지금까지는 얼마나 큰 금액을 한 번에 거래했는가가 주요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얼마나 자주, 누구와 거래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바로 AI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래의 흐름과 반복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거래가 AI에 의해 이상 거래로 분류될까요? 1. 가족 간 반복 송금.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200만 원씩 보내는데요. 자녀에게 학원비 명목으로 이체해줬어요. 이런 거래 이전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이 반복되면 AI가 증여 가능성을 자동 인식합니다. 게다가 왕복송금,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00만 원 보내고 며칠 뒤 자녀가 부모에게 같은 금액을 보내는 식의 거래가 반복되면 자금 세탁 가능성까지 판단합니다. 2. 쪼개기 입출금. 1000만 원 넘으면 걸린다니까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씩 나눠서 뽑자. 이런 방식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채널의 거래가 실시간 합산되고 이러한 분할 거래가 일정 주기로 반복되면 AI는 의도적으로 감시를 피하려는 거래로 인식합니다. 3. 소득보다 큰 소비. 소득은 월 200만 원인데 카드값은 350만 원씩 나간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신고된 소득이 없다. AI는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패턴을 추적합니다. 카드 사용, 계좌 이체, 현금 인출, 부동산 계약금 지급 등 모든 금융 정보가 통합 분석 대상입니다. 4. 가상자산 및 부동산 거래 빈도. 요즘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나 소형 부동산에 투자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수시로 돈이 오가고 거래 횟수가 많아질 경우 AI는 자산 증식 목적의 비정상 거래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족 간 명의 이전이 동반될 경우 더 위험합니다. 5번째, 입출금 후 당일 또는 수일 내 동일 금액 역송금.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0만 원 보냈는데 며칠 후에 자녀가 다시 500만 원을 보내왔다. 이런 왕복송금 거래가 반복되면 자금 이동의 실질 목적이 무엇이든 AI는 세무 회피 가능성을 인식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래가 단 한두 번 발생했다고 해서 곧장 조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AI는 일정 기간 동안의 반복성, 유사성, 불일치성을 종합 분석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런 유형 중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스스로 체크하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게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증여세나 가산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실제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4. 모르면 맞는다. 실제 부과된 세금 사례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감시까지 받겠어. 이런 건 어디까지나 탈세하려는 사람들 얘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 한 장에 정말 당황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A씨는요, 맞벌이하는 자녀 부부를 도와주려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 소명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 자금이 단순 지원인지 사실상 자녀 재산 이전인지 입증해 달라는 거죠. A씨는 깜짝 놀라셨고 이게 무슨 증여야? 그냥 생활비 도와준 건데 하셨지만 이체 내역, 가족관계, 자녀의 소득 여부 등 전부 제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용 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 일부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아버지로부터 몇 년간 100만 원씩 40회에 걸쳐 송금을 받았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셨겠지만 AI 시스템이 이걸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자산 이전 패턴으로 분석했고 국세청에서 과세 가능성 통보가 왔습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현금 출금 후 가족 간 직접 전달된 정황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세탁 가능성이 언급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명 절차 끝에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로 간주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건 괜찮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금액, 그리고 다시 부모가 그 돈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왕복 송금이 되풀이될 경우 AI는 의심 패턴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 비정상적인 순환, 소득 대비 과소가 다한 흐름이 조사의 계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나 탈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 도와주려는 부모 도와드리는 자녀, 조금씩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기준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고 억울하다는 마음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몰랐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도가 바뀌었고 감시 시스템이 바뀌었고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거래를 돌아보고 증빙을 준비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디까지 증여인가? 생활비와 용도는 세금 안 내도 되는지 그 경계를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5번째, 생활비 vs 증여 세금 안 내는 안전한 기준.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 이게 왜 세금 대상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괜찮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문장만 보면 넉넉한 지원도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그리고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었다면 통상적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결혼을 앞두고 한 번에 5천만 원을 보냈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월급이 600만 원인데 매달 300만 원씩 부모가 추가 지원한다면 생활 유지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받는 사람의 소득과 생활 수준, 지급 방식의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등록금, 집세 등은 입증이 쉬우나 용도 불분명한 돈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적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립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원은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단기 지원이 유리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수년간 이어진 송금은 AI가 지속적 자산 이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팁. 통장 메모란 활용하기. 이체할 때 치과비, 전세대출 지원, 3월 등록금 등 용도를 명확히 표시해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라면 부모가 주는 생활비는 통상적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즉,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인데 부모가 계속 돈을 보낸다면 설사 그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지원, 반복적인 송금, 용도 불분명한 자금,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럼 실제로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가? 법적으로 보장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안전하게 주고받기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그럼 자녀한테 돈을 줄 때 도대체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걱정되시죠? 괜히 도와주려다 증여세 폭탄 맞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안전한 기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이 정한 면제 기준이에요. 10년 동안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5천만 원은 1년 기준이 아니라 10년 기준이에요. 즉, 10년 안에 총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괜찮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자녀에게 1천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또 1천만 원. 이렇게 쭉 줘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안에 7천만 원을 줬다. 그럼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배우자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이건 꽤 넉넉하죠. 하지만 가족 간이라고 다 넉넉하진 않아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면제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손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간주돼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 자녀는 성인보다 기준이 낮아요.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그제야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주는 거면 용도는 상관없나요? 네, 맞습니다. 면제 한도 안에서는 학비든 생활비든 전세자금이든 자유롭게 줄 수 있어요. 다만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체할 때 왜 주는 건지 기록을 꼭 남기셔야 나중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 원을 이체한다면 메모란에 23년 2학기 등록금 이렇게 써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나눠서 조금씩 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만 원씩 10년간 나눠주는 식으로요. 이렇게만 하셔도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면서도 세금 걱정은 줄이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는 2천만 원, 배우자끼리는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안전하고 현명하게 자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좌 이체할 때 어떤 메모를 써야 조사에 걸리지 않는지 그 실제 문구 예시를 드릴게요. 7. 이체할 때 이 문구 써야 안전합니다. 통장 메모 꿀팁. 혹시 이체하실 때 통장 메모 그냥 비워두거나 그냥 이체라고 쓰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데 굳이 메모까지?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요즘처럼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AI로 분석되는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500만 원을 보내면서 통장 메모에 아무것도 안 썼거나 혹은 그냥 송금 지원이라고만 적었다면 이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무슨 돈인지 확인 불가한 의심 거래가 됩니다.
결국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래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문구가 안전하냐고요? 정답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2025년 2학기 등록금 5월 아파트 관리비 지원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 1차 분할 5월 외조무 병원비 입금 육아휴직 중 생활비 지원 2025년 6월 취업준비기간 중 교통비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왜 어떤 기간 동안 쓰는 돈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명하실 때도 그냥 도와준 돈입니다가 아니라 등록금 명목으로 보냈고 해당 학교 재학 중임을 증빙합니다 라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애매한 표현도 있어요. 지원 도움 송금 생활비 사랑합니다. 이런 건 감동은 있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불리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랑해요 이런 건 낭만적이지만 절대 안 됩니다. 조사관은 낭만보다 명확한 근거를 보거든요. 또 한 가지,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나눠서 정기적으로 보내고 매번 같은 문구를 쓰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생활비, 2025년 6월 생활비, 2025년 7월 생활비처럼요. 이렇게 반복성 있는 기록이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 지원 패턴으로 해석돼서 세무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장 메모 외에도 카톡 대화나 문자로도 이 돈 왜 보냈는지 남겨두는 것, 이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AI 시스템이 거래 시간, 빈도, 패턴까지 다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만 더 꼼꼼하게 기록하면 억울하게 과세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1. 메모는 꼭 쓰세요. 2.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3. 애매한 단어 대신 날짜와 목적을 포함해 적으세요. 4. 반복적인 이체일수록 통일된 문구로 규칙적으로 적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소중한 마음도 조금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나눌 때입니다. 현금 주고받는 시대는 끝났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직접 돕는 손길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는 노년복지 전문가 박수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